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북한 공군 제1비행단 경락고로 들어섰어요.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경락고 한쪽 구석에서 보위부 요원 4명이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었거든요. 끌려가는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박성호 대위였어요. 비행단에서 가장 실력 좋은 조종사였죠. 성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반동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보위부 요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호의 머리를 짓누르며 차량 쪽으로 질질 끌고 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호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성호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공포였어요.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살아남으라고요. 차량이 떠났습니다. 경락고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비병들도 다른 조종사들도요.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일만 했어요. 본 것을 보지 않은 척, 들은 것을 듣지 않은 척요. 저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든 이유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부 지도원이 단상에 올라 소리쳤습니다. 반동분자를 색출했다고요.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역적을 처단했다고요.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성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반동이 됐고 끌려갔고 사라진 거였어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제 옆에 선 김철수일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키울 수 없다고요. 이곳에 남으면 우리 모두 언젠가는 끌려갈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이곳을 벗어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성호가 끌려간 지 일주일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경락고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알게 된 진실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날부터 저는 매일매일이 두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경락고로 걸어갈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조종석에 앉아 있을 때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성호가 끌려가던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성호의 눈빛이요. 그 절망스러운 눈빛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이곳에서는 충성을 다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언제든 반동으로 몰려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그때부터 저는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영철입니다. 36살이었고요. 북한 공군 제1비행단에서 15년을 복무한 조종사였어요. 18살에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비행 적성 검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종사가 됐어요. 당에서는 저를 엘리트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였어요. 아이가 둘 있었죠. 아들이 8살, 딸이 5살이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조종사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박성호 대위가 끌려간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박성호가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도 경락고로 향했어요. 아침 6시였습니다. 항상 제 전투기를 점검해주던 정비병 강철민이 보이지 않았죠. 철민은 28살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정비병이었어요. 저는 철민을 신뢰했습니다. 하늘에서 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정비병에게 물었어요. 강철민 어디 갔냐고요. 그 정비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른다고요. 어제 저녁부터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철민의 작업복이 경락고 뒤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조종사 휴게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철민이가 남조선 라디오를 들었다더라.
누군가 그걸 보이부에 신고했다더라. 어젯밤 보이부 차가 왔다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철민이 라디오를 들었을 리 없었거든요. 철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고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끝이었어요. 진실 따위는 필요 없었죠. 그날 오후 저는 경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철민의 작업복이 버려져 있었어요. 이름표가 찢어져 나간 채로요.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평소에 입던 바로 그 작업복이었죠. 저는 그 작업복을 보며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철민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어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죠. 철민은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을 벌써 지어놨다고요. 아들이면 철호, 딸이면 명이라고 부르고 싶다고요. 이제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태어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이유 없이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걸요. 성호 대위는 조종사였습니다. 엘리트였죠. 그래도 끌려갔어요. 철민은 그냥 평범한 정비병이었습니다.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끌려갔어요. 지위도 충성도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기로 결심한 진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뒤 제가 목격하게 될 것, 그리고 알게 될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딸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철민의 아내처럼 남편이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른 채 혼자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밤부터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비행단 조종사와 간부들이 회의실로 집합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긴장한 얼굴의 조종사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랐죠.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보위부 책임자가 서 있었어요. 비행단장도 있었고 정치부 지도원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백했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죠. 보위부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최고존엄께서 직접 하달하신 명령이라고 했죠.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공군 내에 반동 세력이 침투했다. 당과 수령님을 배신하는 역적들이 우리 사이에 숨어 있다. 이들을 즉시 색출하고 처벌하라. 의심되는 자는 모두 조사하라. 한 명도 놓치지 마라.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의심되는 자는 모두 조사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냥 의심만 되면 끌려간다는 뜻이었죠. 보위부 책임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종사와 정비병의 일상을 감시한다고 했어요. 누구와 대화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해야 한다고 했죠.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요. 저는 그 순간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조종사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락고에서 비행복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원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저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비행복을 정리하며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요원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조심하라고요. 요즘 세상이 험하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경고였어요. 너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장마당에 갔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따라왔다고요.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물었다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서웠다고요. 저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됐다는 걸요. 저만이 아니라 제 가족까지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숙소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차였죠.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며 우리 숙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요주의 대상이라는 걸요.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그 진짜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건 이 모든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목격하게 될 것,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단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요. 이곳에 남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김정은의 직접 지시, 전면적 감시 시작, 보위부의 노골적인 경고, 아내에 대한 미행, 숙소 앞 감시 차량까지 긴박감을 단계적으로 높여갔습니다. 여전히 탈북 결심의 진짜 이유는 비밀로 유지하면서 떡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평양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비행단으로 출근했어요. 숙소 앞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밤새 거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차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죠. 경납고에 도착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정비병들이 일하면서도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조종사들끼리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침묵 속에서 일만 했죠. 김철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제 동기였어요. 15년을 함께한 친구였죠.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보위부가 자기 숙소에 왔다고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집 안을 뒤졌다고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까지 전부 확인했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위부는 경고했다고 하더군요. 조심하라고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요.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요. 철수도 저도 우리 모두가 언제든 끌려갈 수 있다는 걸요. 오후 4시였습니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났거든요. 숙소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보였어요. 8살짜리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딸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죠. 저는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을 안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왜 우냐고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다고요. 군용차를 타고 왔다고요.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 물어봤다고요. 딸이 제 품에 파고들며 울었습니다. 무섭다고요. 저 아저씨들이 또 올 것 같다고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접시가 와르르 깨졌죠.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증거였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이부 사람들이 왔다고요. 3명이 왔다고요. 당신이 집에서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다고요. 밤에 라디오를 듣는지,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지 캐물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전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충성스러운 조종사라고 당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보이부 사람들은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고요. 당신 남편을 주시하고 있다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 아이들까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의심받는 것만으로도 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빠, 우리 어디 나쁜 데 가는 거예요? 친구 아빠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친구 아빠도 최근에 끌려갔거든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차가 2대였어요. 감시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걸요. 시간이 없다는 걸요. 며칠 안에 저는 끌려갈 겁니다. 그러면 아내도 아이들도 함께 끌려갈 거예요. 이곳에 남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절박해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그 사건 말이에요. 그건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 그리고 알게 된 진실은 모든 걸 바꿔놨죠.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라고요. 곧 이곳을 떠날 거라고요.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요. 아이들이 찍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비행 훈련 일정표를 훔쳐봤어요. 사흘 뒤 오전 10시에 단독 비행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만 하면 되는 일상적인 훈련이었죠. 이게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어요. 북중 국경까지의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비행 시간 15분이었죠. 연료는 충분했어요. 문제는 레이더였습니다. 훈련 구역을 벗어나면 즉시 탐지될 겁니다. 격추 명령이 떨어지겠죠. 추격기가 출격할 거예요. 살아남을 확률은 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죠. 저녁에 아내를 불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흘 뒤 새벽 4시에 짐을 싸라고요. 아이들을 깨워 따뜻하게 입히라고요. 기지 북쪽 3km 지점, 폐공장 뒤편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곳을 떠난다고요. 살기 위해서라고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행복 점검을 하는 척하며 경납고를 둘러봤어요. 보위부 요원이 2명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감시가 심해졌죠. 저는 천천히 제 전투기로 다가갔습니다. 연료 탱크를 확인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종석 계기판을 점검했죠. 이상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영철 동무.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요원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사흘 뒤 훈련 있지요. 잘 다녀오라고요. 조심해서 비행하라고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죠. 요원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돌아갔습니다. 요원은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탈출하려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륙하고 고도를 낮추고 레이더망을 피해 산악 지형으로 진입하고 국경을 넘고 착륙하는 과정을요. 실수 안 하면 끝이었습니다. 격추당하거나 추락하거나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안색이 안 좋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좀 피곤할 뿐이라고요. 철수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훈련 조심하라고 했어요. 무사히 돌아오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요. 철수와 나누는 마지막 대화라는 걸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어요. 평소와 똑같은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달랐어요. 무거웠죠. 아이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내일 어디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훈련 간다고요. 금방 돌아올 거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였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재웠어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죠. 정말 괜찮겠냐고요. 우리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했어요. 꼭 살아남을 거라고요. 우리 가족을 지킬 거라고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아내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죠.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어요. 아내가 준비한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였어요. 더 가져갈 수 없었죠. 새벽 5시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몰래 집을 나섰어요. 감시 차량은 여전히 앞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아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가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저는 비행복을 입고 경락고로 향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계기판을 점검했죠.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관제탑과 교신했습니다. 이륙 허가를 받았어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륙하면 끝이었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었어요.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어요. 기수가 들렸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고도 1000m였습니다. 저는 훈련 구역으로 향하는 척했어요. 관제탑과 정상 교신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일상적인 비행이었죠.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틀었어요. 북쪽으로요. 훈련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관제탑에서 즉시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리영철 동무 항로 이탈입니다. 즉시 복귀하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더 틀었죠. 기체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속도를 최대로 올렸어요. 마하 0.9였습니다. 비행단 상황실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30초 뒤였어요.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껐지만 긴급 채널은 자동으로 켜지거든요. 리영철, 즉시 기지로 복귀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고도를 낮췄어요. 500m, 300m, 200m로요. 산악 지형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나무들이 아래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봉우리가 좌우로 스쳐갔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충돌이었죠. 무전기에서 또 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비행단장 목소리였어요. 리영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당장 돌아오지 못할까? 전 돌아갈 수 없었어요. 돌아가면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양작전사령부였습니다. 조종사 리영철 반역 확인. 최고 경계령 발동. 즉각 격추하라. 반복한다. 즉각 격추하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격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삐삐삐. 뒤에서 2대의 전투기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이었을 겁니다. 저를 쏘아 떨어뜨리라는 명령을 받은요. 고도를 더 낮췄습니다. 100m까지요. 나무 꼭대기가 거의 닿을 듯한 높이였어요.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위험 고도였죠.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낮게 날수록 레이더 탐지가 어려웠으니까요. 산봉우리 하나를 돌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레이더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어요. 미사일 로곤이었습니다. 추격기가 저를 조준한 겁니다. 저는 급선회했습니다. 기체가 좌측으로 급격히 기울었어요.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열 유도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화염탄이었어요. 뒤에서 성광이 번쩍였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저는 조종관을 더 당겼어요. 기체가 협곡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좌우 삼벽 사이 간격이 100m도 안 됐죠. 미사일이 쫓아왔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삐삐삐삐삐. 협곡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상승했어요. 산봉우리를 넘었죠. 뒤에서 폭음이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삼벽에 충돌한 겁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추격기는 여전히 뒤에 있었으니까요.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동료였어요. 영철아, 제발 멈춰. 나도 쏘기 싫어. 제발 돌아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2번째 미사일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또 급선회했어요. 이번엔 우측으로요. 기체가 거의 수직으로 기울었습니다. 엔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과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미사일이 또 발사됐습니다. 저는 강을 따라 초저공 비행했어요. 수면 위 10m 높이였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죠. 미사일이 강물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피했습니다. 계기판을 봤어요. 국경까지 5km였습니다. 5분이면 됐어요. 5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최대 속도로 비행하느라 연료 소모가 심했던 겁니다. 추격기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경고다 리영철.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격추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국경이 보였습니다. 강이 보였어요. 북한과 중국 사이를 가르는 그 강이요. 3km, 2km, 1km였습니다. 레이더 경고음이 다시 울렸어요. 3번째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강 위에 있었어요.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급하강했어요. 기체가 강물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기체가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착륙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엔진 경고등이 전부 켜졌습니다.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저는 비상 착륙을 시도했어요. 기체가 강둑에 부딪혔습니다. 굉음이 울렸어요. 몸이 앞으로 튕겨졌죠. 기체가 미끄러졌습니다. 흙먼지가 치솟았어요. 마침내 멈췄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극도로 긴박한 추격전을 짧은 문장, 빠른 전개로 표현했습니다. 미사일 회피, 초저공 비행, 국경 돌파까지 액션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게 서술했습니다. 조종석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귀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는 것 같았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강둑이었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기체는 반쯤 박힌 채 멈춰 있었죠.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추격기 2대가 국경선 위를 선회하고 있었어요.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폐공장이 있어야 했어요. 기지 북쪽 3km 지점이라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기서 남쪽으로 10km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비행복을 입고 뛰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벗어던졌습니다. 강둑을 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량 소리였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을까요? 아니면 북한 국경 수비대였을까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0분을 달렸습니다. 폐공장이 보였어요. 무너진 건물,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공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요? 아이들은요? 어디 간 겁니까? 그때 풀숲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아내였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제게 달려왔어요. 아빠.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비행기 소리 들었어요. 폭발음도 들었고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우리 살았다고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국경 수비대가 올 겁니다. 저를 찾으려고요. 중국 공안도 문제였어요.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하니까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고요. 어디로요? 남쪽으로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었죠. 아이들이 힘들어했습니다. 5살 딸이 울먹였어요. 다리 아프다고요.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아내가 아들 손을 잡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추웠습니다. 아이들이 떨었죠. 저는 동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작은 동굴이었지만 하룻밤 보낼 수는 있었습니다. 불을 피웠어요.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줬죠. 아내가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옥수수빵 몇 개와 물이 전부였어요.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디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운 곳으로 간다고요. 더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간다고요. 아들이 또 물었어요. 거기 가면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북한에 있었으니까요. 다시는 못 볼 거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아내도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동굴 입구에 앉아 밖을 지켜봤어요. 멀리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수색되었을 겁니다. 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여기서 잡힐 순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넜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이 하나 보였어요. 작은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어요. 조선족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였죠. 저는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라고 했어요. 남자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숨겨줬어요. 먹을 것도 줬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요. 브로커를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길이 열렸어요.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았죠. 우리는 보호받았습니다. 3달 뒤였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비행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울고 있었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챕터 8을 작성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석 달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북한 공군 조종사 탈북이 큰 뉴스였던 겁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 제가 겪은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탈북했느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민이 사라진 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 훈련을 마치고 경락고로 돌아왔어요. 저녁 6시쯤이었죠. 경락고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뒤편 공터에 군용 트럭이 3대 서 있었어요.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박성호 대위였어요. 그리고 강철민이었습니다. 다른 정비병 2명도 있었죠. 저는 숨었습니다. 건물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무릎 꿇게 했어요. 한 요원이 종이를 읽었습니다. 반동행위로 사형을 선고한다고요.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죄라고요. 성호가 소리쳤어요. 억울하다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철민도 울부짖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요. 제발 살려달라고요. 하지만 보위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명씩 쓰러졌어요. 성호도 철민도 다른 정비병들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보위부 요원들이 시신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요.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도 아이들도 함께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북한은 조종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였어요. 필요하면 쓰고 의심되면 버리는 도구였죠. 충성도 소용없었습니다. 15년을 복무해도 엘리트라 불려도 아무 의미 없었어요. 누군가 신고하면 끝이었습니다. 재판도 없었어요. 변호도 할 수 없었죠. 그냥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북한 공군 내부는 공포 그 자체라고요. 조종사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요. 정비병들은 더 심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사라졌어요. 가족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랐죠. 김정은 정권은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의심되면 숙청했죠. 공군만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가, 북한 전체가 그랬어요.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북한은 발칵 뒤집혔다고 했어요. 엘리트 조종사의 증언이 큰 충격을 줬다고 하더군요. 김정은은 다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군 전체를 재조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누군가 희생될 거라고요. 또 누군가 끌려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기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일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죠. 아들은 이제 10살입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딸은 7살이 됐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죠. 저는 가끔 하늘을 봅니다. 자유로운 하늘을 봐요. 격추당할 걱정 없는 하늘을요. 북한에 남은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김철수가 생각나요.
그들은 아직도 그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어떤 곳인지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감시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로운 하늘을 볼 수 있기를요. 전 북한 공군 제1비행단 소속 조종사였고, 지금은 대한민국